안녕하세요. 바로투자 커뮤니티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 톡톡입니다. 아이씨. 잠시만요. 왜 이래 이거? 그래서 오늘 사실 뭐 주식시장은 별로 대부분 관심 바뀌셨을 텐데 그래도 오늘 리딩을 진행했죠. 주식 비중 70% 사인을 드린 지 좀 됐고요. 그리고 이제 70%에서 90% 정도 이제 유동 대응을 하면서 대응을 하다가 5월 중순쯤이나 아니면 좀 그 전쯤부터 주식 비중을 줄일 거예요. 이걸 왜 줄이냐면 이제 북한, 미국의 정상회담. 어차피 이게 보면은 핵폐기 수순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김정은이 정권의 안정을 위해서 뭔가 코멘트가 있지 않을까 아무래도. 그러면은 트럼프가 그걸 받느냐 받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불확실성이 좀 있을 것 같고, 여기서 트럼프든 김정은이든 이게 예측이 불가능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나올지 모르겠죠.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리스크가 있는데 여기만 잘 지나가면 일단 시장은 괜찮은데 이제 하나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이제 올려드릴 때 금리 역전 이 부분에 대한 포지션이 지금 4월 5월에 한국은 인상을 안 하죠. 금리 인상 안 한다. 그럼 이제 6월에 거의 FMC에서 잠시만요. 이번에 이제 FMC에서 금리 인상 확률이 거의 한 90% 이상 이렇게 점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0.25% 정도 금리가 차이가 나고 있는데 이게 0.5%까지 확대가 된다는 거죠. 금리 격차가 이렇게 벌어지게 되면 이거는 이제 외국인 자본이 많이 빠져나올 수가 있다. 지금 이제 당장 들어오는 거는 이제 뭐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외국인들의 생각을 읽을 수는 없지만 일단 선물 포지션이 굉장히 좀 크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2월 달부터 쌓아놨던 거의 뭐 한 4만 계약의 이제 하방 포지션을 거의 절반 가까이 지금 빠르게 뭐 며칠 만에 이렇게 줄여가는 그런 흐름들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당장은 이제 이렇게 무너질 확률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계속 부담이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막 북한 뭐 이 부분에 이제 미쳐서 이제 환상에 사람들이 빠져 있을 때 증시는 한번 충격을 받을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좋은 기회겠죠. 그래서 그때 담을 수 있는 현금을 만들기 위한 준비가 5월 달에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한국의 저평가해소 시나리오 오랜만에 좀 분석 영상을 한번 올려드릴게요. 자, 북한의 포지션에 북한 포지션이 이제 한국에 미칠 영향이라는 그 제목으로 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자세한 분석 부분은 이제 막 종목으로 넘어가고 섹터로 넘어가고 해야 돼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좀 어느 정도 감춰야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다 이거 오픈해갖고 뭐하고 해버리면 우리 회원분들하고 나는 회원분들이 좀 소외감을 느낄 수가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원론적인 부분들을 좀 위주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한국은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투자 매력이 높은 국가입니다. 나 보면 지금 전 세계 선진국 PER 평균은 15에서 17배 정도 돼요. 선진국 15에서 17배 PER이 이제 15에서 17배 된다고. 그리고 이제 신흥국은 한 12배 정도 되죠. PER 평균. 또 평균. 한국은 신흥국은 12배 정도 되는데 한국은 지금 PER 평균이 한 9배 정도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이 신흥국만큼만 따라가도 25%가 넘어가죠. 그럼 3,000포인트를 넘어간다는 소리예요. 이 북한에 대한 포지션이 해소가 되면 이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될 건 그렇게 그냥 간단하게 다른 데랑 비교해서만이 아니고 얘네가 고평가인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선진국하고 신흥국이 고평가인지를 봐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딱 보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PER로 고평가 저평가를 논한다는 거는 좀 어려워요. 이게 왜냐면은 이거를 예를 들어서 15년을 기준으로 봐가지고 15년에 만약에 그 회사의 만큼의 수익을, 회사 자산만큼의 수익을 볼 수 있다 라면은 PER이 무슨 뭐 15배 17배 이 정도면은 적당하다 라는 기준이 있는 거고, 아니야 10년 만에 그 정도 번다 그래도 그거는 그렇게 저평가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제 또 PER이 10배여도 이게 비싼지 싼지 모르는 거고. 그러니까 PER을 가지고 고평가고 저평가고 논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거고요. 지금 경제를 봐야 돼요. 경제가 가는 동안에는 이게 어딘지까지는 모르겠지만 고평가는 PBR로 나타납니다. PBR로. 그러니까 PER 지표는 고평가와 저평가를 분석을 할 수 있는 지표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무슨 뭐 하이닉스가 뭐 얼마를 버니까 이게 고평가고 저평가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무슨 지금 업황이 터진 종목들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게 이 PER로 봐서 그런단 말이야. 근데 자산 가치를 봐야 돼. 자산 가치를. 그 자산 가치를 나타내는 건 PBR이잖아. 그리고 업황이 좋아서 이제 PER도 낮아지고 갑자기 돈을 확 벌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산 가치 이상의 자산 가치를 어떻게 보면 기대감으로 펌핑을 시키면서 고평가가 만드는 거잖아. 그래서 PER로 기준을 잡는 거는 고평가 저평가를 분석하는 게 좀 이거는 미래 가치를 분석하는 데는 불가능하다. 제 판단에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게 10배건 15배건 그걸 떠나서 일단 한국은 이제 맞춰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PR은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거니까. 9배 이하의 종목들이 또 다 좋을까?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구간에는 가치주들이 무조건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장주보단 가치주예요. 바이오가 뭐예요? 바이오가 끝났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한 이유, 그 영상을 올린 이유가 뭐였을까요? 바이오는 뭐예요? 성장주죠. 성장주라고 아예 못 올라가는 게 아니죠. 아예 못 올라가는 게 아니고 가치주보다 약할 건데, 자, 지금 가치주들은 굉장히 저평가 구간에 있기 때문에 상승 탄력이 훨씬 크게 나올 거라는 거예요, 가면. 바이오 같은 경우는 적정 가치를 산출할 수가 없어서 이제 지수가 이제 레벨업이 되고 큰 폭으로 상승을 하게 되면 같이 따라 올라가는 종목들이 따라 올라올 수 있겠죠. 무너질 때 그게 어디까지 무너질지 모르기 때문에 이건 함부로 지금 접근을 하면 안 되는 구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이제 지수는 그러니까 3,000포인트 이상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고, 보통 이제 지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과거에 GDP 이야기를 했죠. GDP가 3만이면 3,000포인트 간다. 자, 과거에 GDP 2만 금방 가니까 2,000포인트 가더라. 이것도 이제 카더라식 분석이죠. 이것도 뭐 정확하게 이게 무슨 뭐 이론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은 아닌데, GDP가 2만에서 3만 성장을 했으면 50% 성장을 한 거잖아요, 결국. 이거에 대한 기준을 잡을 수는 없지만, 이때 2,000포인트였는데 밑으로 빠져서 보니까 기업들의 자산가치, PBR을 시장 전체적으로 펴놓고 보니까, 야, 이거 굉장히 싸네. 라는 결론에 도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시장 싸단 말이에요, 지금. 싼 거는 분명해요. 이 부분이 어느 정도 고평가가 넘어가고, 이제 금리 같은 부분들이 이제 위험 수위까지 이제 높아지게 되는 시점에는 당연히 경제는 후퇴를 하겠죠. 금리를 계속 올리는 이유는 뭐냐면 경제가 너무 빨리 버블을 만들면 후유증이 크기 때문에 그걸 줄이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제가 더 좋을 거다, 더 좋을 거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금리를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꺾이는 시점은 금리가 이제 둔화가 돼요. 올리는 게. 인상을 하다가 이제 멈춰서 동결을 하고 그러다 이제 경기가 꺾이는 부분이 발견이 되면 어떻게 돼요? 경기가 꺾이는 부분을 늦춰야 되잖아요. 한꺼번에 망해버리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금리를 인하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이게 중앙은행에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중앙은행 통제. 각국 중앙은행에서 하는 일들이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금리 같은 부분에 대한 거를 경제랑 가장 밀접하게 이게 연관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금리가 높으면은 이자가 비싸니까 돈 빌리는데 주저하게 되고, 금리가 낮게 되면 이거는 내가 그 이자 정도는 감당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 돈을 많이 빌려서 쓰다 보니까 이제 돈이 잘 도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유동성의 공급이 돼서 경제가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유동성 장세예요. 그래서 대기 자금이 풍부하다는 거죠. 왜? 금리가 그동안 저금리에서 계속 놀았고 아직도 저금리니까. 그래서 미래 가치는 기반해서 이제 북한이 있건 없건 그걸 떠나서 코스피 3000 이상은 무난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17년 그 바닥에 있고 뭐하고 이제 뭐 증시가 그럴 때부터 계속 3000 노래를 불렀던 게 그거죠. 자, 한국 증시가 글로벌 증시보다 저평가인 이유는 전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예요, 한국은. 그리고 휴전 중인 전쟁 국가이기 때문이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휴전 중인 국가란 말이에요. 전쟁을 진행 중인 국가야. 뭐 중동에서도 뭐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런 걸 빼놓고 이제 국가로 보면 근데 지금 이제 무언가 변화의 움직임이 나타내고 있죠. 자, 북한의 포지션이 변하고 있다. 종전 협상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결국 북한의 경제 개방 시나리오로 흘러가게 될 경우 한국 증시의 미래 가치는 고평가를 만들었을 때 4,001만 포인트 정도 볼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종전 협상, 이 종전이 되고 진짜 무슨 사업을 진행을 하고 이 부분이 진행이 되면 여기에 대한 모멘텀은 어디까지인지 분석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막상 까봐야 하는 거지. 막 철도 연결하고 갑자기 무슨 뭐 관광객이 엄청 늘어나고 그리고 물류, 무역 부분에서 엄청난 이제 호황을 맞이하게 되고 유럽까지 막 철도로 이제 뭐 물건을 배달할 수 있는 그런 이게 철도 라인이 구축이 되면 이거 뭐 어마어마한 시장이죠. 중간에 가다 막 물건 떨궈주고, 그리고 유럽까지, 결국은 종착역 유럽까지 해가지고, 뭐 하고, 이제 아시아부터, 유럽까지 철도로 이제 여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무슨 뭐 상품들도 나올 거고. 이거는 어마어마한 관광, 뭐, 물류, 그러니까 무슨 뭐, 항만, 무슨, 뭐 이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시장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뭐 얼마다라고 가치를 매길 수 없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시장이기 때문에 북한 시장은 그렇기 때문에 이게 풀리게 되면 거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투기 자금들이 무조건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게 예를 들어 적정 가치가 예를 들어서 코스피 뭐 4,000이라고 보자. 우리가 4,000이라고 보는데 여기서 투기 자금이 이제 막 들어와요. 그래갖고 유동성이 공급되면 1만 포인트까지도 가는 거예요. 코스피가 1만까지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잘 되면. 이 투기 자금이라는 건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해서 이제 버블을 만든단 말이에요. 거품을 만들어요. 이 거품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적정 가치를 이제 코스피가 3,000, 4,000원 보잖아요. 근데 이게 북한 이게 뭐가 돼 있으면 이게 프리미엄을 줘야 될 거 아니야. 북한이랑의 사업에 대한 프리미엄. 그럼 이거는 이제 한 뭐 5년, 10년 봤을 때 막 이렇게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국가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 그러면 좋겠죠? 왜? 우리는 지금 낮은 위치에 있으니까. 이렇게 비싸진다 그러면 좋을 거 아니야. 자산 가치가 이렇게 버블이 돼갖고 펌핑에 있으면 우리는 이렇게 낮은 가격 저평가에 사가지고 버블이 잔뜩 껴있는 그 구간에 우리가 주식을 다 갖고 있으면 좋을 거 아니야. 수익이 많이 났으니까. 근데 이런 것들은 나중에 꺼지게 되면 결국은 다 서민들한테 돌아오겠죠. 그래서 지수는 자기 가치만큼 천천히 올라가는 게 무조건 좋은데 이렇게 버블이 낄 수도 있다. 북한에 대한 모멘텀으로 그런 부분들을 좀 알고 있으면 좋고요. 그래서 이제 고평가를 만들었을 때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자, 금리, 환율, 유가, 상품지수, 실물자산 여러 가지 지표 그리고 세상을 엮어서 분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경제학자들의 전망을 보면 이제 미래의 전망을 보면 맞히는 포지션을 보면 한 40%에서 70% 맞춰요. 우리가 50% 보면 이건 절반이잖아, 절반. 그렇죠? 절반보다 약간 높은 거야. 경제학자, 미래 전망, 확률. 그러면 40%에서 70%잖아. 그렇죠? 근데 여기서 좀 잘 맞추는 사람이 있고 좀 이상하게 과거만 쳐다보고 미래에 대한 분석이 뭐 부족해갖고 과거에 대한 분석은 다 잘하니까 학자니까 다 잘할 거 아니야. 뭐 공부도 많이 하고. 그런데 이제 미래에 대한 분석이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건 이제 창의력이고 뭔가 좀 깨우친 사람들이 잘 맞춰요. 근데 그게 좀 부족한 사람은 잘 못 맞히겠죠. 더 잘 맞힌 사람이 있고 못 맞힌 사람이 있고 해가지고 이게 한 40% 70% 정도 나온다고. 그럼 우리가 이 절반에서 플러스 20%의 이 확률이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엄청난 정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능력을 키울 수 있을까?
간단해. 맨날 명상하고 그림 그리고 음악 듣고 하면 돼. 창의력을 높여야 된다고. 창의력을. 미래에 어떤 부분이 어떻게 될까. 그러면은 그 창의력을 높은 건, 창의력은 상상이잖아요. 상상. 창의력은 상상인데 그 미래의 흐름들 같은 거를 이제 생각을 쭉 해보면 거기에서 하나하나씩 짚혀지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경제에 엮어서 보면 야, 앞으로 이게 되겠네, 저게 되겠네, 이런 것들이 깨우쳐지는 거죠. 그걸 이제 지표와 이제 현재에서 미래로 가고 있는 그 현재 진행형인 지표들을 연결을 해서 보면 흐름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미래 어떻게 될 거다, 이 확률에 조금만 앞서더라도, 1%만 앞서더라도 나는 남들보다 수익을 많이 내요. 주식시장에서 이 확률을 마이너스고 분석을 못한다 그래도 장기 투자하면 손해 안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분석이 미달되어도 손해를 안 봐요. 그런데 이 미래에 대한 분석에 대한 게 조금이라도 앞서가면 앞서갈수록 계좌 수익은 장기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늘어난다는 거예요. 급하게, 크게. 그래서 이걸 분석하려고 노력을 하는 건데, 경제학자들이 이제 뭐 발표한, 또 이제 뭐 증시의 애널리스트들이 발표한 이런 것들도 이제 복합적으로 보면 제가 봤을 때는 뻘소리가 거의 절반 이상이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맞는 소리예요. 보통 보면 이제 현재 가치나 과거 가치, 과거에 대한 부분들은 다 분석을 해요. 왜? 잘하죠. 이런 거 공부했으니까. 책을 공부했잖아. 그러니까 지표 보고 이게 무슨 연관이 있고 이런 건 잘한다고. 근데 이제 미래 가치에 대한 분석을 못하니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주식 투자하면 항상 성공하지 못한다는 거고. 지금 가장 좋은 걸 할 거 아니에요, 경제학자들은. 지금 가장 좋은 건 어때요? 지금 업황이 가장 좋은 거는 앞으로 꺾일 일밖에 없어. 더 좋아지기는 굉장히 힘들어. 지금 업황이 가장 좋다. 가장 좋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꺾이면 크게 꺾여. 크게 장기적으로 꺾여. 그리고 올라가는 폭은, 업황이 올라가는 폭은 더뎌. 예를 들어서 SK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지금 제조업인데 마진이 거의 뭐 40% 50% 남아요. 자, 그럼 마진이 40% 50% 남는데 마진이 60% 70% 80%까지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냐 이거예요. 마진율이 떨어질 확률이 훨씬 높잖아요,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 실적이 안 좋아지겠죠. 업황의 꼭지에서는, 이 업황이 지금 가장 좋은 거는 경제학자들은 집어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단기 포지션밖에 못 집는 거야. 이게 꺾이기 시작하면 팔아버려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 장기 투자를 못하는 거죠, 경제학자들이. 수익이 좋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간단한 요지를 짚어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측의 확률은 거의 항상 거의 높을 수밖에 없는데, 이게 높은 이유는 상승률의 전망이 훨씬 많아서예요. 또 예측의 확률, 이걸 분석을 잘해서인 것도 있지만, 이제 뭐 예측 확률, 이거 뭐 40%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들은 진짜 개 거지들이고, 이게 막 60% 70% 80%까지 예측 확률이 맞는 이유는 뭐냐면 상승 전망이 많다. 그러니까 분석이 정확해서기보다 상승으로 많이 얘기를 하면 이건 예측 확률이 높아져요. 왜 그럴까요? 자, 증시 20년 30년, 증시의 20년 100년, 이거를 분석을 해보세요. 그럼 뭐예요? 70%는 상승했어요. 자, 증시는 이제 뭐 결국은 금융위기고 뭐고 이제 단기 폭락이고 뭐 그런 건 항상 있지만 결국은 꾸준히 올랐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글로벌 경제는 꾸준히 올랐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상승한 날은 훨씬 많았어요. 상승에 대한 전망을 많이 하면 실패하기가 어렵죠. 확률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왜 현금을 만들고 단기 하락 포지션을 잘 잡아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분석에서는. 하락 포지션을 잘 잡으면 왜 중요하냐? 그때 더 싸게 사야 되니까. 어차피 오를 건데, 증시는 결국 이게 50년, 100년, 10년 이렇게 보면 결국은 오를 거란 말이에요. 오를 건데 더 싸게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거야. 근데 보통 보면 빠지면 빠져나가려고 무서워갖고 도망가려고 난리잖아. 도망가는 게 아니고 빠지면 빠질수록 살라고 날려야 돼. 그래갖고 더 빠질지, 언제부터 빠질지, 이런 부분들에 분석하는 거는 사기 위해서란 말이에요. 빠지는 거, 하락을 분석하는 이유는 사기 위해서다. 이게 뭐 살 기회를 안 주고 계속 올라가 버리는 장이 있기야 있겠지만 굉장히 단기적이라는 거죠. 거의 없어요. 항상 진입할 포지션을 준단 말이에요, 시장은. 그 진입할 포지션은 뭐예요?
무언가 리스크가 나와서 싸질 때, 경제가 움직이는 그 기본 가치보다 내재 가치, 그러니까 현재 가치 PBR이 싸질 때, PBR이 많이 싸지고 지금 업황이 안 좋고 실적이 안 좋아지고 이럴 때, 그럴 때 투자를 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거는 상승에 대한 걸 분석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다. 그건 확률을 누구나 끌어올릴 수 있고. 자, 하락에 대한 부분을 분석을 해야 더 싸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분석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자, 글로벌 증시와 글로벌 경제는 장기적으로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가고 덜 가고의 문제예요. 그럼 버블이 끼면 많이 가겠죠. 한국에서 버블이 확대되면 어떻게 돼요? 북한 이 부분으로 기업들이 막 고평가가 장난 아니야. 막 10년, 20년 후에는 실적을 막 바이오처럼 다 땡겨왔어, 가치주들이. 그렇게 되면 나중에 그런 시장에도 투자를 하면 안 돼요. 다른 시장으로 투자를 해야 되겠죠. 지금 리스크가 만연되어 있는 국가들, 망하지 않을 국가들, 그런 국가들을 찾아서 우리는 투자를 해야 되고 자금을 옮겨가야 되겠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지만 이 부분이 버블이 어느 정도 끼게 되고 경제가 화랑기에는 이제 투자를 줄여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업황이 돌아서 있고 경제가 화랑기는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은 이제 경제가 상방으로 움직이는 중간이에요. 화랑기에는 사람들이 미쳐요. 돈 번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탐욕에 눈이 먼다는 거죠. 더 벌어야 돼, 더 벌어야 돼. 그래서 미치는 구간이 나옵니다. 금리가 되게 비싸지고 그래도 유동성이 공급되고 그런 구간에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때는 이제 주식 투자를 한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어 있어도 이제 새로 밑에서 나는 거기에서 소외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자기 있는 여유 자금을 다 집어넣어서 증시에 들어오는 구간이라는 거예요. 비트코인에 대해 제가 영상을 올려드렸을 때 과거에 1000만에서 2500만 까지 올라갈 때 이거는 버블이다, 이거 끝났다, 뭐 이거 하지 말아라 막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는 비트코인에 대한 가치라는 거를 분석을 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가치라는 걸 분석을 할 수가 없는데 이게 너무 과열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번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지. 근데 그 돈 번 사람들은 많은데 그 사람들만 벌었으면 좋은데 그 사람들이 돈 번 걸 많이 보니까 옆에서 우르르 따라 들어가면서 꼭지에서 가장 큰 거래량이 터지죠. 꼭지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덤벼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덤벼들어서 누구 물량을 받아주는 거야? 그 돈을 많이 번 소수의 물량을 많은 사람들이 받아서 죽어버리는 거죠. 그게 버블의 말로예요. 우리는 지금 제가 영상에서 지금 이제 한국의 저평가에서 앞으로 많이 갈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 버블이 확대되었을 때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좀 위주로 지금 하고 있죠.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은 이제 불확실성이 심하고 불안하고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사야 될 포지션이지만 나중에 그렇게 사람들이 미쳐 돌아갈 때는 우리는 수익을 많이 거둔 거를 이게 어쩔 수 없어요. 경제 구조가 그 사람들한테 넘기고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게 합법인데 합법적으로 하는 건데 심리적으로는 이게 잘하는 짓인가 싶다는 거예요. 사실 왜? 가난해지는 더 많은 사람들이 나오게 될 거니까. 근데 그걸 알아도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안 한다 그래도 이미 그 사람들은 어차피 그렇게 해서 더 가난해지고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고 그런 상황이 영원히 반복이 되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그런 아픔을 겪고 그리고 깨닫고 이제 진짜 투자를 하는 그날까지 이런 영상들은 지속해서 올리려고 노력을 할게요. 자, 전 세계 밸류에이션을 비교한 표예요. KF 투자증권에서 이제 나온 자료고 이걸 보면 밸류에이션을 보면 지금 러시아가 가장 싸죠. 러시아는 뭐 하는 거예요? 원자재를 생산하는 국가라고 볼 수 있어요. 러시아하고 브라질하고 똑같이 볼 수 있는데 브라질 같은 경우는 밸류가 지금 굉장히 많이 끌어올라와 있죠. 그러니까 증시가 투자할 만큼 매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자를 많이 주니까 채권 투자는 할 만한데 이 채권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도 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이제 뭐 수익률이 지금 뭐 이자를 10%씩 주는 나라는 브라질밖에 없으니까 전 세계 할만하지. 이거 적립으로 이게 뭐 환율이 변동이 있고 뭐가 있고 뭐하고 해도 결국은 장기적으로 가면 그건 이제 환율이라는 건 평균이 맞아지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 단기적으로 만약에 나한테 굉장히 불리한 영향이면 이게 뭐 수익도 안 나고 뭐하고 하는 구간들이 있겠지만 이 부분들 결국 정상가치 찾아가면 그 금리 수준에서 뭔가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채권 투자를 하는 거는 괜찮은데 브라질은 근데 지금은 또 이제 불확실성이 좀 있어서 이거는 굉장히 브라질 채권 투자를 하려면 적립을 해야 됩니다. 적립으로 나눠서 뭐 한 달에 얼마 이렇게
러시아 같은 경우도 불확실성이 있죠. 미국이랑 붙어 있잖아요, 지금. 뭐 시리아, 뭐 이 부분 때문에 미국이랑 뭐 맞짱 뜨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 부분 때문에 미국에서 이제 뭐 경제 보복이 들어가고, 미국이 왜 이렇게 경제적으로 힘이 세냐면은 전 세계 40%를 소비하는 국가예요, 미국은. 그렇다 보니까 힘이 센 건데, 그러니까 그만큼 미국으로 돈이 많이 흘러 들어가고 유동성이 많다는 거죠. 그게 전 세계로 이제 펴지게 돼서 그 부분에 힘이 축소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미국 끝발이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중국이 올라오면서 미국이 그렇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어쩔 수 없는 현상이에요. 이게 불하는 곳은 한 곳에 절대 멈춰 있을 수가 없어요. 돈이라는 게 한 곳에 멈춰 있으면 썩어버리거든. 그거를 돈을 운영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르지 않아. 그래서 미국에 있던 그 많은 돈들이, 야, 여기는 이제 더 이상, 뭐, 이익을 추구하기 힘들고 뭐고 하면 이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평준화 되는 거죠, 전 세계가. 그럼 우리는 그 평준화 되는 동안에 가장 싼 데만 골라서 투자를 하면 된단 말이에요. 러시아, 터키, 한국이 지금 좀 이제 매력적이라 보고, 터키 같은 경우는 제가 좀 분석을, 모르겠어요. 안 했어요. 좀 생소하기도 하고 그래갖고, 분석을 제대로 안 해갖고, 러시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악재가 계속 있을 때마다 투자를 하면 좋을 것 같고, 한국 시장은 이제 북한에 대한 모멘텀이 있으니까, 굉장히 매력적이죠. 이제 중국하고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밸류로 보면은 그렇게 싸지 않은데, 지금 보면, 기업 가치로 보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기업들도 많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평균을 쳐보면 그렇게 싸지 않은데, 밸류에이션이 싸지 않은데, 이제 이거를 조금 나눠서 보면 굉장히 싼 기업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데만 이제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펀드보다는 직접 투자가 좋아요. 일본, 중국 같은 데는. 근데 그거는, 제가 뭐 자세한 코멘트 하긴 뭐하고. 그러니까 한국 시장이 지금 전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매력적이다. 선진국도 아니고, 지금 우리 한국은 이제 선진국이라 말하기 좀 뭐한데,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거의 선진국에 도달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신흥국이라고 그럴 수는 없죠. 이미 성장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국 시장이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고 전 세계에서 거의 뭐, 탑피에 가까운, 그런 매력이 있다. 한국, 러시아를 저게 동그라미 크게 쳐놓은 이유는, 자, 투자가 지금 하기 가장 유망한 데가 이 두 군데가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이제 보통 보면 이제 성장에 대한 부분은 이제 다들 베트남만 보고 있는데, 자, 러시아가 어떻게 보면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마음만 중국처럼 잘 모아버리면, 진행 속도는 훨씬 빠를 수 있습니다. 베트남 같은 데보다. 이제 국민성 같은 걸 내가 잘 모르겠는데, 베트남은 이제 국민성이 좋으니까. 근데 이제 러시아 국민성들은 내가 잘, 사람들이 게으르고 뭐고 하면 이게 더디겠죠. 그런 건 잘 모르겠지만, 이제 가지고 있는, 이제 그 원자재 같은 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원이 풍부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냥 기본빵으로 먹고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투자할 만한 좀 유력한 국가고, 한국 같은 경우가 이제 모멘텀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평가고. 그래서 이런 리스크가 있는데 이제 모멘텀이 많은 국가들, 이제 미래 모멘텀이 많은 국가들에 우리는 투자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고. 자, 한국은 지정학 리스크의 해소 기대감이 이제 반영되기 시작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이제 상승 탄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렇게 되기 전이니까 굉장히 좋은 투자 포지션을 맞이하고 있다는 거죠. 자, 코스피냐 코스닥이냐. 자, 단기적으로 보면 이건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무조건 코스닥이지 뭐. 왜? 신생기업들, 덩치가 작은 기업들, 리스크가 작지만 그만큼 퍼포먼스를 크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100배 성장할 수 있겠어요, 지금 자리에서? 코스닥에서는 100배 성장한 기업들이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그럼 장기적으로는 이제 코스닥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따질 필요는 없다는 거죠. 베이스는 코스피로 깔아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대형주로 어느 정도 베이스를 깔든가, 아니면 진짜 자산주들, 그런 주식들로 베이스를 깔아서 포트의 안정성을 확인을 한 다음에, 큰 폭의 성장이 가능한 그런 기업들의 이제 자산을 계속 축적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따지지 말고 기업의 가치를 분석해서 투자를 하자. 코스닥이 가니까 코스닥 종목도 찾아야 되니, 코스피 가니까 코스피 종목도 찾아야 되니,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셀트리온 이전 상장한 거 보세요. 그냥 옷만 바꿔 타는 거잖아.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하면 뭐예요? 코스피가 자금이 도는 게 더 많으니까 이전하면 뭔가 이득이 있겠다 해갖고 코스피를 바꿔 탔잖아. 근데 지금 어때요? 바이오 업황이 지금 꺾이는 추세를 보이잖아요. 업황이 꺾이는 건 아니죠. 바이오는 굉장히 업황이라는 거는 끝이 어딜지 모를 만큼 장기적으로 보면 업황이 계속 이어질 그거니까. 그런데 버블이 꺾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버블이 그렇게 쌓이는 구간에서 코스닥에서 코스피 간다고 계속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가가 밸류를 더 주고 그러지 않아요. 무조건 기업의 가치에 따라서 이제 운영이 되는 거지. 근데 이제 뭐
일반 투자자들이나 뭐는 이제 탐욕에 물들어서 옮겨가면 무조건 성장한다. 이제 돈이 많이 몰린다. 라는 헛된 상상을 하게 되면서 코스닥에서 좋은 기업들은 전부 다 코스피로 옮겨가고 있죠. 이건 문제죠. 투자자들이 인식이 썩어서 그래요. 결국은 기업의 가치가 좋으면 밑에서 이제 오래 놀아도 결국은 가니까 계속 모을 수 있는 자리를 더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법으로 확대하고 고평가되면 이제 끝나는 거야. 뭐 이제 1년에서 길게는 10년, 무슨 뭐 20년, 30년까지 계속 업황이 이제 제대로 하고 적정가치 맞고 뭐하고 업황이 유지가 되면 좀 덜 빠지는 거고, 그럼 빠지기 시작하면 장기적인 이제 하락 관점밖에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 코스피고 코스닥 이런 거 따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한국 시장은 전 세계에서 가장 싸요, 지금. 가장 싼데, 바이오 섹터는 왜 보면 안 되냐면,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싸다는 거예요. 한국의 바이오는 무슨 뭐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 덩치가 큰 바이오 기업들은 성장을 어느 정도 해놨기 때문에 완숙한 뭐 그쪽에 들어가 있다. 근데 한국 기업들은 이제 뭐 성장을 시작하고 어쩌고저쩌고 막 하는데,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죠. 약 하나 만들어서 터뜨려서 대박. 뭐 이거 보고 투자를 하는 거잖아. 그건 투자 마인드가 아니지. 투기 마인드지. 바이오 기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애널리스트들이 할 수 있다고? 개소리 하지 말라 그래. 걔네들도 그냥 갖다 붙여서 모르는 사람들, 모르는 이야기들, 이게 이렇다구나 이야기를 하니까, 아, 그게 그런갑다 하고 전달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약이 이런 효능이 있고 어쩌고저쩌고, 이 약이 개발이 되면 이게 무슨 뭐 어떻게 되면 수익 요건이 어쩌고저쩌고, 파이프라인이 어쩌고저쩌고, 전부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바이오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기술적으로 보면 매매할 수 있어요. 수익도 낼 수 있어요. 왜? 변동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올라가도 많이 튀고 내려가도 많이 내리죠. 그럼 이거 무슨 말이야? 변동폭이 크다는 거. 리스크가 크다는 거예요. 그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을 만한 실력이 되지 않는 사람들 하면 돼야 안 돼요. 그냥 대충 사갖고 물려버리면 버티는 사람도 이거 해버리면 죽어버린다고. 잘못하면. 그냥 사가지고 밀리면 대충 버티기 하는 사람들은 이거 잘못 사면 죽어버린다. 우리 회원분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봐 최대한 거의 안 드리는 거예요. 아예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있는 거라고. 이건 버티기 하면 뒤져버리니까, 잘못하면.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라. 왜? 적정 가치가 언제인지 모르고. 바이오 기업 중에 뭐 30%, 40%가 상장 폐지될 수도 있어요. 제 생각은 그래요. 그러니까 나중에 치킨 게임 들어가고 뭐하고 하면, IT 닷컴 버블 있었을 때 뭐 다 죄다 망해도 한 90% 망했을 거 아니야, 그때. 살아남은 기업들이 몇 개나 있어. 그랬던 것처럼 바이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살아남는 거는 극소수일 거예요. 바이오 기업들 중에. 그걸 우리가 찾아내서 거기에 딱 투자를 해서 뭐하고 하겠다? 아, 이거 욕심이잖아. 그럼 운에다 어떻게 내 자산을 맡겨? 그런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 IT 같은 경우는 전 세계 평균보다 약간 낮은 밸류로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은 낮은데 문제가 뭐냐면, 이건 이제 저평가 확실히 들어와 있는 건 맞아요.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하고. 근데 지금 주가가 오를 때 올라야지. 지금 구간에서 보면 밸류는 낮은데 이게 뭐 자산가치 대비해서 뭐 이런 거 저런 걸 분석을 해보면 그렇게 싼 구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결론은 이게 올해 2분기부터건 내년 1분기부터건 언젠가는 실적이 이게 꺾일 거란 말이야. 제조업이 영원히 뭐 마진을 40% 50%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마진율이 뭐 10%고 20%고 할 때부터 투자했던 사람들이 그냥 지금 갖고 가는 거고, 마진율이 다시 내려오더라도 수익을 많이 볼 거 아니야. 근데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서 덩어리를 그렇게 키웠기 때문에 올라가도 그만큼 가지를 못해요. 그리고 무너지면 많이 무너질 수 있고.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보지 말라는 거예요. 삼성전자 액면 분할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쫙 솟을 수 있어요. 왜? 유동성이 공급되니까. 200만원, 300만원 했던 게 5만원에 거래되는데 사람들이 미치는 거야. 개인 투자자들 착시 현상 때문에 나오는 그 수익을 먹자고 들어간다는 건 미친 짓거리라는 거예요. 개인 투자자는 왜 착시가 일어날까요? 300만원짜리가 5만원에 거래된다고 싸대. 미친 소리지 뭐야 그게. 예를 들어서 1억짜리를 300만원으로 쪼개면 30개로 쪼갰어, 예를 들어서. 근데 5만원짜리로 쪼개면 2,000개로 쪼개잖아. 그러면 2,000개로 쪼개서 팔면 싼 거야? 그럼 비트코인도 4만원씩 살 수 있는데 굉장히 싼 거네? 그러니까 이런 단순한, 이게 무슨 뭐야 도대체. 왜 싸고 비싸고의 기준을 거래되는 가격에 맞추냐고.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이거 투자하면 안 돼요. 이게 동전주라 그래갖고 무조건 안 좋은 것도 아니고, 뭐 몇백원짜리 하는 주식이라 그래 무조건 안 좋은 게 아니에요. 몇백만원 하는 주식이라 그래갖고 그게 안 좋은 게 아니죠. 워렌 버핏이 운영하는 회사, 그 회사 주식이 무슨 뭐 주당 2억인가 1억인가 해요. 왜 그걸 안 낮추겠어요? 거기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야. 진짜 기업 가치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는 사람들만 이제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야 되는데, 버크셔 해서해.
워렌 버핏 회사 같은 경우는. 그럼을 비례하니까 유동성을 공급해서 회사가 거품이 끼는 걸 바라지 않는 거예요. 거품이 심각하게 끼는 걸 바라지 않는 거예요. 그 끝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워렌 버핏은. 개인들은 항상 끼면은 버블을 만들라고 다 죽여버린다고. 개인들이 주도하는 무언가는 그래요, 항상.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조심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결국은 그 밸류에이션에 따라서 나중에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저는 제 판단에 지금 투자할 자리가 아니에요. 자, 자동차, 철강, 통신, 건설, 조선. 지금 바닥에 있는 것들이 널렸어요. 밸류를 비교해보면 가장 매력 있는 섹터가 이건데, 이거 보면 뭐예요? 과거 트로이카 딱 생각나잖아. 자, 북한 테마랑 딱 엮어도 답 나오네. 야, 건설. 거기 많이 들어갈 철강. 야, 통신 인프라 구축해야 되고. 야, 전기 같은 거 안 들어가고 뭐하고. 어? 야, 자동차 보급 거의 없어. 야, 이거 대박이네. 우리나라보다 인구 많잖아. 엄청난 시장이죠? 이게 뭐, 우리나라 산업에서 혜택을 보지 않을 기업들이 별로 없어요. 첨단 산업들도 마찬가지고. 그럼 이제 투자 포인트를 우리가 잡아갈 때 가장 저평가의 섹터를 기반으로 포트를 구성을 해야 되면 얘네들 무조건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얘네들이 뭐예요, 지금? 가장 핫한 게 지금 건설이죠? 통신은 어때? 지금 잠자고 있잖아. 그러면 가장 핫한 걸 쳐다보는 게 아니고 요걸 쳐다봐야 된다고요. 철강 지금 잠자고 있잖아. 조선건설이 지금 가장 많이 지금 관심을 받고 있잖아요. 얘네들 일단 버리는 거야. 다시 관심 떨어질 때까지. 요것들 먼저 담는 거지. 자동차, 철강, 통신 요것들. 가장 안 좋은 소리 하잖아. 이제 더 안 좋아질 수 있을지, 앞으로 좋아질지를 봐야 되잖아. 자동차 여기서 더 안 좋아지기 힘들다 계속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실적이 계속 안 좋게 나오죠. 이 부분이 해소되는 포지션만 딱 잡으면 끝나는 거야. 그때부터 추세 전환이야. 근데 그 부분은 항상 주가에 선반영이 되기 때문에, 잡히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미래 가치를 분석을 해서, 이제 슬금슬금, 한 번에 자금을 왕창 팍! 해갖고 하는 게 아니고, 슬금슬금 모았다가, 이거 좀 더 걸리겠는데? 하면은 이제 한번 잘라냈다가, 또 다시 모았다가. 그렇게 눈치 보기 하면서 슬금슬금 모아가야 된다. 그래야 바닥을 잡지. 자, 저평가 섹터를 기반으로 이제 우리가 포트를 구상을 하고, 그리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4차 산업 테마를 골고루 편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걸 기반으로, 자, PBR 따져갖고, 자산가치 따지고, 미래가치 같은 거 따져갖고, 이걸 기반으로 포트에다 딱 자리 잡아놓고, 자, 4차 산업 테마를 골고루 입히는 거야, 여기다. 자, 인공지능도 조금 집어넣고, 자율주행도 조금 집어넣고, 2차 전지, 수소차, 로봇, 이거 다 포트에 조금씩 집어넣는 거야, 이런 걸. 그럼 포트가 어떻게 돼요? 분산이 잘 되겠죠. 그리고 안전성도 확보가 되겠고. 자산가치 대비 되게 싸면 거기서 더 빠질 자리가 많이 없어요. 빠져봐야. 지금 자리에서, 2008년 금융위기 같은 거 와도 바이오 섹터만 작살나지, 지금 자산주들은 PBR 0.5배, 0.2배 이런데 이런 자리에서 30% 빠지면 끝나는 거야. 30% 빠져도 굉장히 빨리 빠지는 거죠, 이거는. 그 정도 빠지면 끝나는 거라고, 금융위기 온다 그래도. 바이오 이런 것들 이제 그때 시작해갖고 한 90% 이렇게 빠져버리겠죠. 만약 금융위기 같은 거 오면. 왜 이제 투자 자금이 가장 먼저 주니까. 응? 금융위기 같은 거 오면. 그러니까 성장주들 개박살 나는데 가치주들은 안 무너진단 말이야. 덜 무너져요, 무너져도. 그러니까 전부 다 이제 그걸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는 동안에는 가치주가 유망한 거예요. 금리가 올라가는 동안에는 그 안전한 그 부분에 대한 체크를 계속 한단 말이야, 사람들이. 왜? 리스크가 있으니까. 투자자들이. 그래서 성장주들을 버리는데, 거꾸로 되죠. 야, 이 성장이 이렇다더라. 이제 개인 투자자는 그거 거꾸로 탄다고.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가장 수익을 많이 낼 수 있을 때 가장 많이 죽는 게 개인 투자자다. 우리는 그러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중간중간 약비중으로 급등 포지션을 보이는 종목들. 제가 엊그저께 소개해드렸던 특수건설 그런 것들 있으면 조금씩 품는 거죠. 그리고 날아가면 챙기고. 잘못해서 내가 분석이 잘못됐거나 아니면 이게 내 생각대로 움직여주지 않았어. 그럼 잘라내면 되니까. 결국은 계좌에 5%에서 10% 내외로 이렇게 섞어볼 수는 있다.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이 부분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를 해놓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주식 투자는 항상 리스크 관리에 먼저 신경을 써야 돼요. 그렇게 해서 계좌 변동성을 줄여야 되고, 변동성을 줄이라는 건 뭐예요? 자, 수익과 손실, 이 부분에 대한 변동성을 줄이라는 거죠. 근데 그 변동성이 굉장히 심해갖고 수익 날 때는 200%, 300%씩 나고, 한 달에, 두 달에. 손실 날 때는 한 달에 30%, 40%씩 빠져, 계좌가. 그럼 어떻게 되겠어?
이거는 죽어버리는 거지. 내가 1000만원이야. 내 자산 1억이야. 200% 수익 났어. 몇 개월 만에? 3개월 만에. 그래갖고 3억이 됐네? 3억이 되는데, 뭐 조정장이 갑자기 들어왔어. 2개월 만에, 마이너스 50%. 자, 그럼 수익 낼 때 200% 냈고, 손실 낼 때 마이너스 50% 냈는데 어때요? 돈은 훅 줄어버렸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난 결국은 그래도 5천만원을 벌었네. 1억에 투자 시작했으니까. 5천만원 벌었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야, 내 돈은 3억이었는데 나 벌써 절반이나 손해봤어. 마음이 급해져. 그러다 이제 스스로 판단도 이게 제대로 안 되고, 무슨 이상한 뭐가 낀다고. 그럼 이건 어떻게 되냐? 이거 없는 돈 되는 거예요. 자기만 모르는 거야. 난 이거 다시 이제 뭐 5억, 10억 만들 거야 하는 거고. 이제. 자기만 모르고 옆에 있는 사람들은 보면 다 한다. 야, 저거 없어지겠다. 딱 보면 다 한다고. 야, 저 돈 없어지겠네. 없어지는 거예요, 이건. 누구한테 갈까, 이거? 제대로 투자하는 사람들 다 빨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 자산이 1억밖에 없었다면, 이제 난 거지돼갖고 다시 열심히 일해야죠. 그러니까 경제라는 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냉정한 겁니다. 옆에서 누가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요. 스스로 깨우치고 공부를 해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제가 잡아두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주식 투자는 항상 리스크 관리를 먼저 신경 써야 되고 계좌 변동성을 줄이는 고민을 해야 된다. 그래서 가끔 운이 작용하게 되면 상승 탄력이 크게 나오고 수익을 크게 봤을 때 항상 그 수익을 지킬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수익을 크게 났어. 내가 막 300%, 500%, 1000% 나는 수익 종목 하나 잡았어. 그럼 1%만 들어가셔도 계좌 10% 벌었잖아. 1000% 수익 났으면. 그럼 그걸 수익을 이제 챙겨가는 그 관점의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스크를 또다시 분산하고 줄이고. 그러면 손실 볼 때는 조금 보고 수익 볼 때는 그렇게 한꺼번에 확 나고. 이런 부분들 반복되면 어떻게 돼요? 계좌는 계속 우상향하겠죠. 자, 투자인 전략과 대응에 대한 포지션이 항상 미리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꾸준한 공부가 필요하다. 공부를 계속 해야 된다는 거 투자는. 그리고 자산을 잘게 쪼개야 돼요. 무조건. 자산을 무조건 잘게 쪼개야 된다. 내가 진짜 자신 있는 종목 10개 막 이렇게 10개, 5개 쪼개도 돼요. 내가 정말 자신 있어. 그럼 종목 10개, 5개 쪼개도 돼. 근데 자신 없으면 자산 이제 쪼개는 거야 더. 뭐 종목 30개, 50개, 100개 이렇게 쪼개는 거라고. 왜? 내 자신이 없으니까. 결국은 손실 100% 나는 종목보다 내가 2년 이렇게 투자를 해서 100% 이상 수익 나는 종목. 간단합니다. 주식 투자라는 거는 이 비율이 높으면 수익이 나는 거예요. 2년을 기준으로, 왜 2년을 기준으로 볼까? 사이클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사이클을 볼 때 보통 사이클이 하방 사이클이든 상방 사이클이건 2년 이상 유지되는 경우가 거의 드물어요. 중간에 조정이라도 무조건 들어오고 상승장에서도 중간에 조정이라도 무조건 들어오고 하락 조정은 굉장히 크게 공포스럽게 딱 들어오기 때문에 조정을 빨리 끝내요. 그래서 기간이 짧다고. 보통 6개월이면 다 마무리돼요. 하락 조정은. 아무리 길어도. 보통 한 2개월, 3개월에서 끝나고 반등을 하든가 뭐 상승을 다시 좀 줬다가 이제 다시 빠지더라도. 그렇게 해서 이제 폭락이 나와도 6개월이면 보통 조정은 다 마무리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2년을 기준으로 평균을 잡았을 때 100% 수익 나는 종목수, 100% 손실 나는 종목수, 이걸 따져갖고 이게 많으면 무조건 이기는 거라고. 질 수가 없어요, 주식 투자는. 100% 손실 나는 건 상장 폐지 한 가지 경우밖에 없죠. 100% 이상 수익 나는 건 널렸단 말이에요. 아무 종목이나 뒤져갖고 100% 이상 수익 구간을 다 찾아보세요. 10년에 뭐 많이 100% 이상 수익을 뭐 많이 주는 종목은 막 수십 번도 줘요. 10년 동안. 그리고 조금 움직임이 더디고 무거운 종목들은 몇 년에 한 번씩 기회가 오죠. 이거보다 많으면 돼. 뭐 어려워? 이거는 솔직히 말해갖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주식을 해도 잘 쪼개만 놓으면 가능해. 2년을 봤을 때 시장 전체를 2,000종목을 다 산다고 생각해보자. 똑같은 돈으로. 그렇게 해도 가능하단 말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고를까? 쓸데없는 썩어있는 종목들 안 살라고 고르는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자산을 잘게 쪼개야 된다. 자, 오늘은 이제 한국의 저평가에서 시나리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투자에 대한 기준을 잡는 이야기를 더 많이 한 것 같아요. 이건 이제 북한에 대한 이야기인데, 북한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 어차피 다 뜬구름 잡는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가 딱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뭐가 가장 먼저 시작될 거다? 남북경협이 시작되겠지. 근데 그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는 굉장히 작다. 경협 뭐 그거 해갖고 돈 버는 거, 북한 주민들 돈 벌어먹히는 거 그밖에 없지. 거기서 뭐 싸게 해갖고 물건 띄우는 거, 이게 얼마나 있겠어요. 파생 뭐 경제에
효과가 얼마나 있겠냐. 진짜는 뭐예요? 진짜는 철도. 자, 건설. 그리고 항만. 자, 교역, 무역.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관광 산업도 대박 나겠지 뭐. 그 철도 연결되면 어떻게 되겠어? 대박 나겠지. 유럽에서 우리나라까지 막 철도 여행 오고, 우리나라에서 유럽까지 철도 여행하고, 막 크루즈 여행 많이 가잖아. 근데 우리나라에서 유럽까지 철도 여행을 가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겠죠? 그 시간 동안 그 사람들 거기서 소비하는 거. 그 소비가 어마어마하겠죠. 좀 럭셔리된, 기차칸도 만들고, 뭣도 있고, 잠도 자고 뭣도 있고, 먹고 다 해야 되잖아. 거기에 대한 시장. 거기다 그 철도가 연결되는 그 사이사이. 모든 국가들이 다 관광국가로 다 경쟁을 하겠죠. 엄청난 시장이라고, 이거는. 그럼 우리가 봐야 될 건 뭐예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봐야 될 건 뭐예요? 남북경협이 가장 많이 올랐어요. 왜 이게 가장 많이 오를까? 가장 먼저 시작될 거니까. 버려버리라고, 이런 거. 깔끔하게 버려버려요, 이런 거. 우리가 봐야 될 건, 철도, 그리고 항만, 그리고 무역, 관광. 그리고 뭐 있어요? 뭐 전력시설 같은 거 들어가야 되고, 뭐 이것저것 산업재, 소비재. 한국의 저평가해수 시나리오.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다 이것만 미쳐있으라 그래, 여기에. 다 물려갖고 뒤지라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거 보면 되는 거예요. 자, 철도에서 더 많이 올라간 것들 있죠. 기다려야지. 3개월이 걸리고 6개월이 걸리고 1년이 걸리고 무조건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야지. 왜? 지금은 단기 버블을 만든 구간이니까. 단기적으로 너무 빨리 올라갔어. 이게 빡빡빡 치고 나가 지금 자리에서도 어차피 200~300% 올라가면 그만이란 말이야. 기다려야지, 내려올 때까지. 좋은 자리 올라갈 때까지, 내려올 때까지 무조건 기다려. 왜? 지금이 단기 꽂을 수도 있으니까 진입을 할 수가 없어요. 올라가는 중에 올라타는 건 항상 리스크가 커요. 그래서 무조건 빠질 때 그 하락이 어딘지를 점쳐서 하락 근방한 구간에 이제 하락이 거의 마지막 구간까지 왔다 하는 구간에 이제 진입을 해서 더 빠지면 모아가는 거예요. 그 관점으로 항상 투자는 진행을 해야 된다. 오늘 영상은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좌측 하단에 보시면 추천받고 있고요. 광고 시청 좀 부탁드릴게요. 맞다. 내일 생방을 합니다. 아프리카 생방. 저번 주에 좀 쉬었는데 7시부터 10시까지 제 거 홈화면에 가셔서 정보란 오시면 바로 가게 있어요. 그거 클릭하시면 이제 들어와지니까 또 내일 생방에서 이런저런 이야기 한번